전북 CBS와 전북 도민일보, JBC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찬영입니다.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전북 CBS 라디오 FM 103.7MHz, AM 1314kHz, 남원 순창 지역 FM 90.7MHz로 생중계되며 케이블 텔레비전 JBC 전북방송이 생중계와 녹화 중계를, 그리고 전북 도민일보가 지상 중계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하기에 앞서 토론회에 초청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효율적인 방송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다음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에 한해서 초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지지율 3%를 넘은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의 득표율 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을 얻은 후보인 경우에 한합니다. 자, 그럼 기호 순서에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항솔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시민공천후보 기호 2번 장기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자유선진당 후보 김정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읍 시민이 키워가는 후보 기호 6번 유성엽입니다. 끝으로 기호 7번 무소속 강광 후보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강광 전 시장입니다. 7번 강광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기도 교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회 양진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 이효신 정책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그리고 사회자 공통질의, 패널 질의, 후보자 상호 질의 순서로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공통질의와 패널 질의 답변 시간은 그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상호 질의 시간에는 5 후보 모두에게 각각 7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7분 동안 2명 이내의 후보에게 질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30초 이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와 답변 제한 시간 15초 전에 앞에 놓인 전광등에 불이 한번 들어옵니다. 그 발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전광등에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고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상호간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반드시 삼가해 주시고, 토론 중에 이런 발언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권한으로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은 앉아있는 기호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김항솔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김항솔입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나오면서 제가 내걸었던 정치적 표현은 생활정치입니다. 이 생활정치란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구호나 말잔치에서 입각한 이념이나 또는 지역주의의 선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실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또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자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보듬어내는 손에 잡히는 정치가 생활정치라고 여깁니다. 어쩌면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을 유하고 화합하는, 그리고 통합하는 큰 정치가 따뜻한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시민공천후보 기호 2번 장기철입니다. 우리 정읍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픕니다. 정읍의 농촌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과 형제들이 정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관광객들도 발길이 뜸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직 정치만을 위한 정치, 오직 개인의 명예와 출세욕만을 위한 정치, 무소속, 무책임, 무능력의 이 산무 정치가 정읍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읍을 병들게 하고 황폐화시키는 정치꾼을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기만의 쇼정치, 허풍의 쇼정치, 술수의 쇼정치를 저 장기철이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발전을 위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기호 3번 김정기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귀빈 여러분, 봄의 전령사 벚꽃이 기다리는 화창한 봄의 계절에 정읍시의 희망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여 주신 CBS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후보는 천여 년 전에 정읍의 어느 시골 마을의 백제 여인의 한을 전해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밤에 홀로 집을 지키는 여인은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또한 생활은 얼마나 공공하겠습니까? 정읍의 재정 자립도 12.1%, 실업률 등 각종 지표 전국 최하위입니다. 새벽 아침 인력시장에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한때 28만의 인구가 이제는 네,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정읍 시민이 키워가는 후보 기호 6번 유성엽입니다. 먼저 그 KTX 정읍 역사가 그 원안대로 신축 추진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주신 우리 정읍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읍 시민들의 뜻대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떠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종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을 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민선 3기 정읍시장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또 비록 무소속 초선 의원이었지만은 네, 시간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민선 4기 시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신 시민에게 고마움을 드리면서 4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무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30년 동안 묵은 우리 정읍을 이제 때를 비켜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중앙으로 뛰어서 예산 많이 확보하고 잘 사는 정읍, 살아서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이 언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사회자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그리고 답변 순서는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장기철 후보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김정기 후보, 그다음 기호 6번 무소속 유성엽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강광 후보, 그리고 끝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항술 후보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읍시를 가장 뜨겁게 달군 현안은 단연 정읍 KTX 이 선상 역사의 신축과 지하차도 공사 철회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해
원안 추진에 이제 총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인데요. 자, 이번 일은 정읍 시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각 후보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만 정읍 시민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KTX 정읍 역사 100주화가 불과 2달 전에 사실상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정읍 시민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그 짓밟힌 자존심, 그 분개, 우리 호남 차별, 정읍 차별, 우리 정읍 시민들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쓰라렸습니다. 우리가 KTX 정읍 역사가 멋진 조감도대로 65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여서 2014년 12월까지 완공된다는 그 꿈에 부풀려서 멋진 기공식까지 했던 것이 작년 12월 초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명박 정권은 백주화시키겠다. 돈이 없다. 또 경부선 KTX 적자를 호남선에서 보전해야 된다. 또 음모가 들어있다. KTX 민영화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정읍 역사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한 몸으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까지 원안대로 듣겠습니다. 예. 예, KT 역사 신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후보도 어느 누구도 이용객 감소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읍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2.1%밖에 안 되고 인구가 12만에서 이제는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이제는 10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이 지역구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인물이 없습니다. 최근 KTX 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부 부처나 대통령을 만나서 아니면은 역량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건 야당이 이 전라북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정읍에서 잠재되고 있는 유형무연의 자산들이 많습니다. 본 후보가 지금 부부사랑 세계축제를 지금 공약에 넣었습니다. 이 지역 축제에 머물러 있는 부부사랑 축제를 네,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유성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든 지난 3월 22일자로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협의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협의된 선상 역사 지하차도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히 공문으로 결론을 내서 더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게 쟁점이 이미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단식이라는 저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맥을 짚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이라는 지극히 관료적 합리주의에 따라서 이걸 자꾸 그 신축을 보류시키고 그 기존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종 승인권자, 최종 책임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더 이상 논란을 삼지 말아라, 원한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단식이라는 이런 저항 방식보다는
맥을 제대로 짚어서 조용히 해결해내는 것이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KTX 정차역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만들어내서 또 실행을 하다가 인계해 준 시장이었습니다. 지하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다시 만들어냈고 또 선산역이 없었습니다. 역을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이런 역을 선상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잘 추진하도록 해줬는데 약 1년 한 7,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확실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원안 그대로 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왜 이토록 만들어졌느냐? 왜 이렇게 몰랐느냐? 현 국회의원은 출퇴근을 KTX로 하면서 왜 몰랐으며 또 민주당은 우리 정읍의 여당인데 전라북도 여당이고 왜 몰랐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기필코 우리는 서남권의 중심 도시인 정읍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먼저 KTX 정읍역사 지하차도 개설 사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추진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KTX 정읍역사 지하차도 개설 사업은 동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일 중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집에서 잠깐 마실 좀 갔다 왔는데 그 집이 빈집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힘이 있는 집권당 후보만이 이런 것을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 이런 정치적인 좀 수사를 제가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남부끄럽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진행되는 일에 대하여 잠시 정지하거나 이런 좀 모순이 좀 있거나 수정해보면 되는 일인데 이것이 없었던 일로 정치적 이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정읍 역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훌륭하신 우리 정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신속하게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패널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각 패널들에게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패널이 4명이고 후보가 5분이기 때문에 한 패널께서는 두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송기도 패널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자유선진당 김정기 후보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후보께서는 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이 한나라당에 원래 계셨죠? 예, 예. 2010년에 한나라당 후보로 선거에 참여를 했었습니까? 예, 시의원 나왔습니다. 완산구에서 출마했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출마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오셨어요. 예, 한나라당과 이 자유선진당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국방에 방점을 두는 그런 점에서는 자유선진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뭐 같은 보수 하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공천의 과정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의 말이 없었고 어떤 공천의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예, 후보님.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탈락했으니까 자유선진당으로 갔는데
본인 생각은 자유선진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똑같은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뭐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보수의 가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보수의 가치가 약간의 차이라는 게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전략적인 차이가 되겠죠. 그 새누리당은 복지나 이제 포퓰리즘에 상당히 영합하는 저런 제스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선진당은 원리 원칙, 지난번 이제 탈북자 쉽게 말하면 이 자유선진당이 훨씬 더 이 보수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네. 기본적으로 혹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당의 역할은 물론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정읍의 사정에서는 뭐 정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역 발전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종시나 충청남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당이 기본적으로 주의나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소통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정읍 시민들의 생각을 국가에다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나와 출마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정읍의 대한민국의 그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농촌 인구가 상당히 좀 줄었죠. 지금 농촌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네. 정확한 퍼센트는 잘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읍이 이제 보통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 인구는 약 6%입니다. 300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FTA 때문에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공약을 보니까 공약이 제가 받은 게 5줄 정도예요. 예. 이 공약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면 이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많은 공약을 하는데 굉장히 보고 좀 제가 지금 적어서 저희 공약에 이 공포지가 나왔는데 지금 9가지를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5가지만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실 적에 그것만 주셔서 좀 너무 없어서 좀 이번에 새로 보충을 하셨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제출하신 공약을 뭐 제가 그걸 보지 못해서 저한테 이제 주어지신 걸 보면 뭐 부부사랑 세계축제 등등 이야기가 됐는데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공약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그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밝히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 아니면은 민주통합당에서 치열하게 지금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기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알차게 지켜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양진규 패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유성엽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예산 확보 등 현안 챙기기가 아쉬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요. 실제로 해보시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무소속 의원으로서? 저도 허다하니 듣는 이야기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결과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무소속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정권이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 정권이라면 민주당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예산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이명박 정권이에요. 새누리당 정권이에요. 상관이 그러니까 없다. 그 말인데. 무소속이라고 해서 예산을 못 단다라는 것은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지. 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의 복당이나 이런 의견이나 의지는 없으십니까? 불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무소속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땄다라는 것에 대한 그건 제 답변이었고 네.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정당 정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소속이 아니고 정당으로 들어갔더라면은
뭐 예산 확보라든지 법안 발의라든지 법안 가결이라든지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비록 무소속이었다 하더라도 정없이 국가 예산 4년 동안 4배 이상 늘렸단 말이죠. 또 법안 발의율 가결률에 있어서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아주 수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 비판이 맞으려면은 무소속이어서 그 정도인데 복당 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저에 대해서 잘 조사를 안 하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복당 신청을 한번 했었고 네. 또 2011년도에 복당 신청을 했었고 사실은 이번 총선 공천을 앞두고도 비공식적으로 공천 복당을 한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들어가려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습니다만은 복당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11년도 작년 3월에 그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실무 책임자죠.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후배가 돼가지고 1번 유성엽이가 원하는 것은 복당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복당이 안 되면은 왜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서 부결을 시켜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 답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전례나 선례에 비추어서 유성엽 의원이 복당이 왜 안 된다. 라는 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도 할 수가 없고 그저 그냥 한 달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유성엽이 복당을 꺼려하는 네, 반대하는 충분히, 예, 아마 충분히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밖에 네, 충분히 답변을 드릴 알아들었고요.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확대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득분이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노후 소득 보장률을 높이는 것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그 A값이라고 있죠.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값을 A값이라고 그러는데 A값의 5% 현재 9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법에도 단계적으로 이것을 늘려서 A값이 10% 그러니까 한 18만 원 내지 19만 원까지 이게 향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과거 여야 간에 합의가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속도 있게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새로운 논란거리조차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네. 이제 정부의 의지를 더 다져서 하루빨리 A값의 10% 복지 정책 중에서 이것을 특별히 부각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게 그 전체 노인 복지 내지는 노인의 소득 보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덜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 외에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소득 보장은 기초노령연금 또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가입 확대 등을 통해서 가는 문제고 노령 인구에 대해서 어떤 소득 보장 대책은 뭐 특별히 더 다른 안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네. 이제 이것은 병행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과 병행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에는 이경환 패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의 김항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벽성대학 재단 이사를 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에서는 중앙위원님 교육분과 수석 부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예, 현재 재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교육 관련 좀 많이 하셨는데 공약에는 이제 교육 관련 공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성 면에서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저는 그 벽성대학의 재단 연간 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당에서도 교육분과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제가 여기 후보로 나오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교육분과의 공약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분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자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켜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상기하기 위해서 대체로 지금 정읍지역도 중소도시이고 농업 인구가 많습니다. 등록금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반값 등록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나 이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취업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일단 투자입니다. 때문에 낮은 단을 다녀가지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는데 학력 버블 현상 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이 되지 않는데 많은 대학 등에 졸업을 해가지고 그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원가적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은 반대로 지금의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반값 등록금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라고 했는데 김항술 후보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주로 등록금 완화 정책, 대출이자를 좀 완화해주자, 보금자리 기사라고 정강하고 본인 그 이야기 좀 이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좀 이해를 좀 돕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 중에 그 반값 등록금제는 지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그 후보로 나오셨을 때 젊은 학생 등 어떤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으로 많이 본인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좀 숙고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이었다. 좀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의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번 공약에서 계속 지지되고 있고 이런 형태로 등록금의 대출이자를 줄이자 정당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후보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다는 거죠? 아닙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의 이익의 귀착지가 어디냐면 사회입니다. 대학을 다니면 개인만이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해서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열매가 되어서 사회에 늘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그 이자라거나 이런 것들도 혜택을 둬야 되죠.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정읍과 같이 농촌 지역에서 초, 중등 교육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혹시 보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이 모두에서 해결이 돼야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읍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공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정지역 정읍은 전환을 바꾸면 지금 무슨 뭐 채소를 하거나 현재 일본의 쓰나미 사건으로 하여금 수출을 거의 농산물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고가로 현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농촌이 1억 정도의 농가 소득을 알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짧게 시간이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단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읍을 30만 이상 중견 도시로 건설하겠다. 짧게 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면은 그런다는 것이고 기업은 이 많은 와봤자 전자부품 회사와야 몇 명 이용 안 됩니다. 농산업으로 하여금 인력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효신 패널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강광 후보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면 또 많은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을 보니까요, 밭직불제행 시행하겠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밭직불제를 지금 정부나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정업도 시행하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밭직불제를 공약을 내걸었죠? 근데 우리 이효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질문하네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요. 예. 왜 정부나 제가 그건 왜 그러냐? 예. 시장을 하면서 직불금제가 논농업 직불만 있지 밭 직불금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다 하고 있다니까요. 전라북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전국 최초로 밭 직불금을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겠다는 거는 최초로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 밭에 대해서 직불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의 구태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시킨 데 대해서 예. 정말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왜 어찌 현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방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공약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후보자별로 공약을 보니까 공약 내용 중에 제가 좀 무리한 공약이 있다 이걸 제가 좀 지적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후보 공약 중에 농촌 지원청을 신설하겠다 이 말은 사실 이게 지금 뭐 농업 관련 기관들이 축소하는 방국이고 이건 대통령 권한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FTA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려면은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이런 그 모든 이익을 주게 하려면은 예,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청이 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그 공약에 보니까 청년 일자리 최대 창출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몇 명을 이렇게 고용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읍의 문제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신 것이 사계절 관광도시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아니 몇 명 정도의 첨단-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시고 이 공약을 내거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첨단 과학단지를 만들어서 80개 내지 100개의 공장이 들었으면은 아니 지난 한 5천여 명. 네, 지난 시장 선거 때는 몇 명이라고 지금 5천 명인가 8천 네, 명이라고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최대라고 하시고 왜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는가 제가 좀 궁금해서 했고요. 좀 다음은 더 많이 해보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업 선상 역사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열심히 했고 이 모든 책임이 시장님 때 추진하셨고 다른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2006년 8월 28일에 기본 고시를 하고 2009년 10월 23일 날에 정읍 역사 지하차도 사업비 분담 확장 그래서 정읍시가 다부담을 통해서 선상 역사와 지하차도를 하겠다 이걸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지금 정읍에 많이 되는 이유가 이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MOU 체결 이게 이런 그 협약서 체결이 없어서 저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왜 협약서 체결이 안 된 것이죠? 그 당시에 협약서까지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지금 우리 이호신 씨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 시장으로서 우리 참모들과 함께 협의한 끝에 협약식까지 체결할 필요가 느끼지를 않았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가장 큰 현안 문제, 농민들 소득의 대부분은 쌀입니다. 정업도 축산세가 있긴 하지만은 쌀 소득이 많고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많죠. 지금 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혹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을 가지고 쌀값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예, 뭐 시간이 됐는데요. 그 후보와 패널들 간의 토론 상호 간의 호칭은 후보, 패널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